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고 경색되고 했었습니다만 좀 오늘은 조금 좀 분위기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북한 상황도 그렇고 국회도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나오셨죠? 예. 오늘부터 이제 사실상 국회 원내 전략을 다시 지휘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예. 근데 이제 뭐 입장 변화라는 것이 있지 않는 한 경색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가져가고 그 여당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8개 다 가져라. 그리고 11대 7은 받지 않겠다. 이건 지금까지 주호영 원내대표의 독단이라기보다는 네. 원내 의총이 이제 사실 추인을 받은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가지고 물론 뭐 원내대표가 협상자로서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공간은 있겠지만은 그 대전략을 바꾸는 것 자체는 또 당내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르진 못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귀는 했지만 강경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야당 전략이 경색 국면을 가져가서 경제 회복을 늦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여당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당은 지금 굉장히 엄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정치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고 보고 저는 뭐 민주당이 뭐 다음 선거니 대선이니 이런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네. 오직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게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제 뭔가를 강행하고 이런 건 좋은데요. 힘의 네. 논리로 매번 이제 국민의 뜻이다 이러면서 가는데 추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양새로 하면은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정론이고 맞는 얘기라면은 미래통합당도 반대할 수도 없고 반대하지 않죠. 네. 예를 들어 뭐 소득주도 성장이 무조건 동작한다라는 확신하에서 자기들이 힘으로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뒀죠. 그건 동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거는 A와 B의 그냥 그 아이디어를 놓고 있는 대립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소 우려스러운 거는 선악구도로 이제 보신 것이 아닌가.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한 의도가 통합당에 있다라고까지 보시는 거는 선악구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잘못된 판단이시고요. 지금 뭐 힘의 논리다 뭐다 이건 다 여야 대결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타협이다 협치다 이것도 또 여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에요. 그럼 지금 국민에게 가장 큰 문제가 여야 협상 네. 그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은 협치를 위하여 야당과 대화하는 건 계속해야 되지만 네. 여당이 먼저 대답해야 되는 건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길을 여당은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경을 몇십조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 세계만 그래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은 계속 오포지트 파티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면서 이제 정치적 동력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가더라도 네. 여당은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정말 국민 입장에선 큰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준비된 인서트가 있습니다. 이걸 듣고 두 분과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대표와 그저께 밤에 통화를 했고 어제 만나서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비공개로 자명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다 팔린 사람인데 이렇게 움직이면 다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민주당이 몰랐다 그런다면은 여당이 아니죠. 분명히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걸 언제쯤 가서 내가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 지금쯤 가서 한번 만나고 오고 사진 한번 찍으면은 이제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우리가 노력은 다 했다. 이거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KBS 사사건건에 출연을 한 무소속입니다. 권성동 의원. 하지만 지금은 뭐 야권의 입장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재신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당내에서? 예. 근데 그 지금 복귀를 하시고 나서 18대 18개 상임위는 다 가져가라. 지금 이렇게 입장을 보내셨고 오늘 그 상임위원 명단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제출 안 할 이유는 딱히 없는 것이고 예. 저희가 어제 당내에서도 희망 의원들이 지금 이제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네. 저희가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라고 했지 상임위를 활동 안 하겠다고 선언하진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안 하겠다 선언하는 거는 일 안 하겠다는 거죠. 학생이 학교는 가겠는데 공부는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비슷한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여당이 말했던 책임 정치라는 어떤 정치 형태를 네. 구현할 의지가 있으면 여당이 해봐라 라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아까 이제 권성동 의원의 이제 목소리를 이제 청취자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위치가 노출되어 있고 실제 언론은 다수의 이제 방송사들도 가가지고 그분을 취재하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 마다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당 쪽에서는 찾아가지 않았던 것은 운신의 폭이 좁아서 그래요. 여당이 운신의 폭이 좁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국면이라는 김태년 대표의 어떤 협상 스타일이나 개인적인 정책 판단 때문이 아니라 저는 집권 후반기에 대부분의 이제 여당이 또는 청와대가 가지는 어쨌든 그 그립을 잡고 간다고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을 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네. 이런 것들이 움직여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야당은 강하게 하고 있고요. 저는 그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본인의 육성으로 하여튼 가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켜볼 겁니다. 이제 보면은 한 며칠간의 여당의 어떤 수정안이라든지 네. 안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 지금 입장 그대로 견제해가지고 책임 정치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의 뜻 이러면서 18대형 갈 건지는 저희가 이제 지켜볼 타이밍이고 만약에 아무 액션이 없이 그냥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저희 그 북쪽에 있는 냉면 주방장 했던 말 있잖아요. 요사스럽게 냉면만 먹고 갔다 뭐 이런 것처럼 절에 와서 절반만 먹고 갔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없으면. 근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8개 상임위원 다 가져가라. 그럼 그게 허언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서 책임 정치해라. 이 주장은 그 주호영 대표가 하신 거고 네. 미래통합당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선결 조건은 상임위원 명단은 제출해달라. 이렇게 김태년 원내대표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시면 그리고 18개 상임위원장은 여당이 다 가져가라라고 의사표시를 다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애초 홍준표 의원이나 다수의 야당 쪽 분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책임 정치 하라고 해놓고 그거 결정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이거는 이제 너무 밀당이 심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은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책임 정치라는 게 굉장히 냉혹한 거예요. 그 냉혹하게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득과 실, 순기능과 역기능은 국민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음 선거에 반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막 밀당하는 것도 참 부질없는 일이다. 네. 결국은 정치가 여야가 상임위원장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혹은 내일 이제 야당 쪽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네. 그러면 이제 상임위 열어서 민주당이 주호영 원내대표 뜻이 확인된 거잖아요. 네, 확인됐으니까 18개 상임위원 다 갖고 다 가져라. 책임 정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갖고 계속 끄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대로 가야 할 길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고 다음 선거 때 그 이제 감시 결과를 가지고 국민께 이렇게 책임 정치 시켰더니 이거다. 그리고 여당은 우리가 책임 정치로 이렇게 성과를 냈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모델을요. 네, 네. 이번에 제가 아까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약간 설명드렸고 대한민국 정치 모델을 확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당이라 하면 대한민국에서 네. 가끔은 극렬 반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쨌든 부당하다고 생각한 지점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야당의 그런
활동 방향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이 이제 원하는 정치 체제는 우리 가만히 둬, 우리 책임지고 다 할게. 예. 결과는 선거로 심판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취약한 구조냐 하면은 마음대로 다 선거 때 가가지고 선심성 정책 수를 쓰고 이런 게 이제 사실 파퓰리즘 정치의 대표적인 표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 정치 모델로 완벽하게 바뀌길 원한다면은 저는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야당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단이 있어야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 자기 논리의 모순이죠. 왜냐하면 법사위 안 주면 우리 18개 상임위 다 야당 가져가라고 하겠다. 법사위 못 준다. 이건 뜻을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그리고 책임져라. 지금 그러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놔둬야지. 그걸 또 무슨 사회적 합의를 합니까? 아니 저는 정치의 이 대전환이기 때문에 저는 네. 저희가 그러면 18개 상임위 다 무슨 가져라 한 것은 그냥 화나서 한 아니요. 소리? 저희가 지향하는 네. 정치 지점은 야당으로서의 충분한 역할하고 견제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지금 18개 상임위를 가져가고 책임 정치하라고 하는 것은 네. 현실상으로 여당이 협상 의지가 없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지만은 여당이 180석 모아가지고 아니면 상임위에서 3분의 2 모아가지고 5분의 3인가 모아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면들이 계속 나올 게 뻔하니까 예. 그래서 반대만 하는 야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전략으로 보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야당이 불가항력으로 그러면은 18개 상임위를 가져가는 거를 해라. 법사위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의미이지. 네. 애초에 야당이라 하면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2년 동안 잘못되는 걸 바라보다가 나중에 선거 때 이득을 취한다 이런 자세로 국정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국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2년 동안도 충분한 경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대북 관계도 결국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운동장 시작점에 다시 섰어요. 이제 보면은 시작점에.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건 시작점보다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앞으로 2년 동안에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위해 가지고 이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국민들은 정권 초기에 비해서는 다소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낼 수밖에 없죠. 3년 동안 그렇게 그 성과를 못 얘기가 냈던 빗나가고 있어서. 그 3년 동안 성과 못 냈던 팀이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모든 걸 갖고 해보겠다고 한다고 했을 때 견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국민들은. 아니 근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애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와 잠정 합의한 11대 7 안을 받았어야죠. 그러니까 그 법사위 안 주면 이렇게 하겠다가 연장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여야가 이렇게 팽팽히 맞설 때 최종 수단은 다수결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선거 때 앞두고 하는 논리거든요. 저게 여당이 뭐 잘한 게 있냐. 그러니까 여당 심판해 달라.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런데 총선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오늘 제가 하나 보고 왔는데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뭐 세계적인 경제 전문기관이 전부 대한민국이 무조건적인 셧다운을 안 하고 네. 셧다운 없는 상태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가장 경제 성장률이 선방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미래통합당의 뜻은 18개 다 가져가서 상임위원장 가져가서 책임 정치해라도 또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정리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게 좋을 저희가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명쾌해요. 명쾌하다는 명쾌한 건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은 예. 지금 이미 선택지를 2개로 좁혀놔서 그런 거예요. 명쾌한 입장이 가운데 어디쯤 있는데 불구하고 네. 그걸 여당이 받지 않으니까 지금 저희 입장이 그게 뭐였습니까? 뭔데요? 법사위를 예. 가운데 입장이 원래 처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벌써 2주 다 돼가네요. 그 전에 낸 중재안이 뭐였습니까? 법사위 쪼개라. 네? 그래서 여당이 처음에 들고 나온 건 상원 논리 아닙니까? 일하는 국회 만들려고 하는데 상원처럼 법사위가 굴리면서 되겠느냐? 그러면 그건 당신들 우려대로 그럼 법제 특위를 만들어 분리하고 사법위원회는 대신 이제 그렇다면 야당이 하는 측면으로 하자. 왜냐하면은 지금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 공수처, 무슨 뭐 법원 이런 거 다 보면은 상당한 견제가 필요한 그런 작업들이다.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것인데 그 중재안을 받지 않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고 받지 않았더니만은 선택진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다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법사위를 가져오든지 저희는 이건데 중간에 이제 11대 7로 나눈다 이건 애매한 거는 저희한테 선택지가 아닌 거죠 지금 보면. 선택지가 아니다. 결국은 결국은 법사위에 대한 문제이고 법사위만 이게 좁혀 보면요. 결국 예. 법사위에 대한 문제, 법사위를 누가 가느냐의 문제인데 니네가 가질래, 우리 가질래. 그래서 저희는 중간자적 입장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법제위를 둘로 쪼개자, 법제사법위원회 둘로 쪼개자, 그 다음에 하나씩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인데 이걸 안 받으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그러면은 니네 다 가져라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게 저희 의도와 관계없이 여당 협상이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지금 아니, 이해하시면 되죠. 지금 예. 그 법사위를 쪼개다가 11대 7 합의 전에 나왔던 아니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모든 게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너무 과거로 돌아가면 곤란하고 일단 여당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저것과 관련하여 그게 뭐냐면 여당이 조응천 의원 등이 내건 일하는 국회법 그 안에 보면 법사위를 본래 이제 국정감사하는 법사위 사법위하고 이 법제위로 나누는 안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갈등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하는 국회법이 정말 국회의원들이 일하게 만드는 강력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여야가 다 서로를 핑계대며 통과 안 시킬 수도 있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여당이 할 일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 선택지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임위 관련해서 이제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계십니다만 국민들은 그것보다는 그게 좀 시간이 가서 나중에 뭐 어떻게 극적으로 합의가 되건 뭐 협상이 되건 간에 그건 좀 차후에 두고 추경 처리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계속 국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내일 당장 추경 처리하는 방법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법사위를 주시면 됩니다. 법사위를 주면 예, 내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의견 차이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쪼개서 반만 줘도 됩니다. 거기까지 네네. 협상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국회법을 먼저 통과시키면 돼요. 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나누자는 게 막연하게 어떻게 나누자 이게 논의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법사위가 가지고 있었던 체계 작구 심사권을 가지고 상원 역할하는 걸 막자는 건 여야 공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일하는 국회법을 전체적으로 통과시켜서 저는 원포인트로 그 법을 통과시켜 버리면 여지가 확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사실 법으로. 합의만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바로 처리하기로 합의만 해도 그건 여야 경색이 풀리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건 법제위원회 가자고 사법위를 또 그럼 야당 줄 것이냐? 또 그 문제로 이제 좀 축소 형태로 진행되겠죠 그러면은. 아니죠. 사법위는 왜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왜 문제가 된 거냐면 이게 자꾸 체계 심사권을 가지고 네. 국회법을 고쳤을 때 법사위가 국회법을 막아서 개혁 입법들 통과를 안 시킬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법위는 국정감사하는 건데 그건 뭐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을 말로 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법을 저는 원포인트로 통과시키면 아니 네. 사법위를 주는 걸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쪼개잘 때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아니요, 저희가. 그거는 그때는 쪼개자는 게 다른 단위에 둬서 거기서 또 여야가 한 40명 들어가서 하자는 거기 뭐 때문에 특위 무슨 특위, 뭐 법제 특위, 법제 네, 특위 네. 40명 다시 거기서 예, 예. 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는 안 되고 그가 소위 자구 체계 심사권으로 법 개혁 입법을 막는 시스템을 없애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야지 분리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주호영, 김태년 두 분의 원내대표가 네. 이 절에 가가지고 화엄사에서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묘수를 찾는 방안들. 이게 사실 이게 가운데 지점을 찾아가는 노력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으셨을 것이라 보는데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 개인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와 정무라인과 소통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존재이고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11대 7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건 협상안 중에 하나이고 의원총회에서 이제 사실상 부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협상자로서 이제 좁혀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이 사실 둘 다 운신의 폭이 좀 좁은 게 지금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무슨 뭐 YS 총재들처럼 야 내가 협상하고 왔다 니는 나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양쪽으로 지금 전개되어 있는 정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예. 특히 이거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저희가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 원내대표도 어떻게 압박하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집권 후반기 여당 원내대표라는 것은 많은 권한을 가진 것도 같지만 홀몸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제 또 운신을 보고 좁은 이유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네. 청와대 의지가 공수처를 출범해서 검찰 개혁을 추동하겠다. 이거에 김태년 원내대표 100% 싱크로율이에요. 네.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 뭐 그
소위 그 증세 이런 얘기했다고 원내대표를 자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떤 의지로 하반기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거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원내대표 쫓아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공천 안 주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거에 여당이 동의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 저희가 드러난 건 뭐 배신의 정치 이런 것만 기억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압박을 이제 사실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야당과 협상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톤 다운을 시킨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성과에 대해 결국 처리됐는데도 그 성과에 대해 가지고 정무랑에서는 굉장히 세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게 네. 청와대는 아니 우리가 다수당이고 의석도 많은데 왜 이런 식으로 내주면서 처리하냐라는 이런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국민의 뜻 뭐 180석 이런 얘기하면서 여당에서 나오는 거로 봐서는 정무라인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아니 180석을 갖고 있는데 왜 이것도 처리 못해? 라는 어떤 독전광 같은 느낌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을 거라 봅니다.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의 그렇지 의견을 않습니다. 종합해 보면 네. 야당에서는 그 법사위를 갖고 있어야 야당이 그 제대로 된 견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아니 법사위를 야당에다가 주면 20대 국회 때처럼 법안 하나하나마다 뭐 300일 넘게끔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시는 건 원포인트로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법제위와 사법위로 좀 분리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좀 풀어가 보자라는 그게 의견들. 제 안이에요. 그래서 아니시고? 만약에 최민님은 안대로 예를 들어 사법위원회 정도를 저희가 만약에 위원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훌륭한 타협안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거기에선 두 분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준석 예. 저도 최민희 의원님 아는 굉장히 현실적인 안이다. 그런데 뭐 여당이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는 모르겠어요. 자, 각설하고 간만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뭔가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센터까지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각설하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9837님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사무처에 두면 되지 않을까요? 국회 사무처에 법률 전문가 많지 않나요? 없다면 따로 채용해서 이 일을 맡기면 됩니다. 이경자님, 세상에 상임위보다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작도 안 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나요? 무책임한 행동은 멈춰야 합니다. 상식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라는 의견. 9344님은 전 미래통합당 지지자입니다. 지금 법사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고집할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다 잘하고 있습니까? 최악인 남북관계, 정의연 문제 등 비판하고 대안 제시할 일이 많습니다. 원구성 합의하고 제대로 일 시작합시다라는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하고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도 철거를 했습니다. 관련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북한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서를 보류했습니다. 금일 북측의 보도를 보았고 이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부인하지 않는 건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네, 조선중앙TV의 보도 그리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목소리 방금 들으신 소리는 아마 국회 국방위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답변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오늘 6.25 70주년 맞는 날입니다. 상당히 6월 한 달 동안 남북한 관계가 급변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좀 약간 좀 다행스러운 상황까지는 좀 온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조금 단계적으로 세운 전략에서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간 그런 상태로 보이고 제가 거듭 이 군사 충돌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군사 충돌의 시작이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내에 이제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건데 그게 적어도 그게 아무리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중앙당 군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네. 중앙당 군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군사 충돌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셨습니다. 예, 실제로 중앙당 군사위원회가 소집되면서 김정은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일단 이제 무력 충돌이나 이런 걱정이 조금 사그라들었죠. 그런데 긴장은 멈출 수 없는데 북한이 어쨌든 1단계 목표는 달성한 거죠. 목표를 우선 달성했다. 첫째는 코로나19로 중국 국경을 제일 먼저 폐쇄한 게 북한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대중 무역량이 급감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가 좀 이반될 수 있는데 이번에 김여정이 나타나서 말도 안 되게 남한을 타격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졌다. 1단계 네. 목표. 2단계는 어쨌든 이렇게 또 난리를 치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까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중국의 경우는 쌀 지원까지 뭐 조금 앞당겨서 진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얻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 해도 별 뭐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하는 대남 확성기 그 내용이 저희에게 1도 감동을 안 주거든요. 네. 거꾸로 우리가 대북 방송을 시작하면 북한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도 계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잠깐의 휴지기, 이 네. 휴지기 동안 이제 또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 네. 이준석 전 최고께서는. 사실 뭐 이 김여정으로 시작해서 최근에 볼튼까지 상당히 많은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투입돼가지고 따라가기 힘들어요 진짜. 국민들이 예.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보고 있던 것과 뒤에서 돌아가는 기작이 실제로 달랐던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건데 볼턴의 어쨌든 회고록이야 뭐 신빙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 검증을 조금씩 해나가야 될 테고요. 네. 당장 북한의 문제를 봤을 때는 그 폭파 해체하는 것. 그 사무소 폭파 해체하는 것이 가져다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긴장감이 고조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게 북한의 일련의 어떤 뭐 국합, 배드캅 이런 역할 분담 및 전략이 아니었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시각을 다르게 보면요. 국합, 배드캅 같은 경우에는 전술적으로 굉장히 목표가 좀 다르게 드러나야 되는데 국합, 배드캅이 그냥 배드캅하고 배드캅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지금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보류라는 취지로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네. 진짜 국합이 되려 그러면은 전향적인 다른 조치들을 발표해야 되는데 보류하겠다. 니들 하는 모습을 보겠다 이거거든요. 예. 이건 배드캅과 배드캅 동생 정도의 느낌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이번 사태에서 약간은 그 대응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는 것이 원칙을 세워야 된다. 네, 왜냐하면 흔들렸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지금 최대 성과라고 이제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대북 관련 문제, 외교 문제에 있어가지고 금이 갈 것처럼 보이니까 상당한 저자세로 임하다가 북한에 좀 뭐 속된 말로 망신을 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특사 파견을 했는데 요청했는데 바로 거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공개를 해버리고 공개해버린다든지. 예. 그거 외에도 그냥 외교상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먼저 우리를 때려요 북한이. 뭐 냉면 주방장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때린 다음에 왜 때려 그랬더니만은 니들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대고 저희가 하는 말,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게 저는 대북 전단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와가지고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그냥 북한에서 그냥 핑계를 만들기 위한, 아까 오히려 뭐 내부 사정을 다독이기 위한 전략적 목표가 있었다면은 그냥 단순히 핑계로서 하나씩 들고 나왔던 거 정도로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저희가 알아서 시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법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뭐 종전선언 하자고 뭐 여당 내에서는 그러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잘렸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쪽에서 미동을 움직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상황 같은 거는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상한 얘기하면요 단호하게 야 그게 말이 되냐 하고 그냥 누를 땐 눌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지금 김정은의 태도 변화도 저는 인식이 약간 다른 게 애초에 국합 배드캅 이런 거 시기가 와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우리한테 아주 드러나진 않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례 없이 강한 군사력 투사를 지금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항공모함이 2대가 동시에 떴다. 필리핀에 2대가 동시에 떴다. 이런 보도를 보셨을 텐데
그건 상당한 압박으로 여겨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하는데 장애물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무리 외교는 해주시고요. 실력이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잘 쓴 것이죠. 한미가. 그리고 이게 되게 상황이 다른데 북한이 특사 파견 의사를 공개한 거에 대해서 외국 언론까지도 북한의 무례를 비난하지 대한민국이 특사 파견 요청을 한 것을 비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일부 보수 세력만 북한의 무례를 욕해야 될 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이거는 저는 조금 정서상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볼턴 회고록 얘기를 하는데 볼턴 회고록을 통해서 세 가지는 확실히 확인됐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일본과 아베는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회방해 왔다. 네. 두 번째 볼턴은 지위를 넘어 친일파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만 3년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무지하게 악정고투하셨구나. 이 세 가지는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볼턴이 문재인 대통령을 막 비난했는데 비난 내용을 대한민국 시각에서 보면 저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것이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는 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진짜 남북 문제가 풀기가 어려운 문제구나. 핵 문제가 어렵구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고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미국이 이제 전략자산까지 전개하겠다. 뭐 네. 어떻게 하겠다 막 한 거 한미연합훈련 재개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게 당근과 채찍의 한 부분으로 유효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